백악관이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대미 메시지를 흥미로운 신호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김여정 부부장이 곧바로 담화를 발표하고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한미 북핵 수석 대표는 북한이 반감을 드러냈던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이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경선 연기에 대한 끝장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소탐대실이 될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명 변경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을 위한 첫 실무 협상을 열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대전에서 해외 입국자를 통한 교회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장 폐쇄의 여파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10% 넘게 떨어지는 등 주요 암호화폐들이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거래소의 무더기 상장 폐지에 맞서 일부 투자자와 발행업체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렌터카 소비자 피해 가운데 40%는 수리비나 휴차료 등 차량 사고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한 사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정비 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영어곡 버터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빌보드 역사상 13번째 대기록이고 아시아 가수로는 사상 최초입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연기론과 불가론,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둘러싼 민주당 내 신경전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 당헌 제88조의 문구 중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입니다.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쪽은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니까 오는 9월 10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칙을 지켜야 국민의 신뢰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쪽은 단서 조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보다 2달 남짓 빨리 후보를 정하면 그만큼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명분 뒤에는 각자의 정치적 노림수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우위를 빨리 굳히려는 측과 지지율 반등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측의 싸움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당무위원회 개최 여부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선 연기파가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 등 100명 이하로 구성된 당무위는 경선 연기파가 수적 우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기를 반대하는 쪽에선 당무위를 여는 것 자체에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무위 의장으로서 교통정리에 열쇠를 쥔 송영길 대표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럼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총회, 의원들의 격론이 벌어지고 있죠. 네, 조금 전인 1시 반쯤 의원총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경선 연기와 관련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원들은 대선 후보 선출을 현행대로 9월에 할지 아니면 11월에 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코로나19와 경선 흥행 등을 고려해 경선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선 연기는 안 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지사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우리 당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선을 미루려면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요. 이 당무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송영길 대표는 일단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만큼 당 지도부는 회의를 열어 경선 일정을 논의할 전망인데요. 어떤 결론이 나오든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당내 균열이 빨라지고 대선 흥행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비례대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야권 상황도 짚어보죠.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문제의 엑스파일을 봤다는 보수 성향 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추가 설명을 내놓았는데요. 이 장 소장은 TBS 라디오에 나와 엑스파일 2개 버전 가운데 하나는 6월쯤 정치권에서 만들었고 이 다른 하나는 4월쯤 어떤 곳에 어떤 부서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금의 흐름 맥수 같은 게 있더라.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게 어떠한 기관의 개입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 대변인을 통해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 앞에 나섰는데 거리낄 것이 없다면서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는 대신 내용과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만약 공기관이나 집권당이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실상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울산시장 선거 같은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의심했습니다. 이 파일 공개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장 소장은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문건 공유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김 최고위원은 오히려 자신이 문건 공유를 거절당했었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문제의 엑스파일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진위를 두고 논란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사흘간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도 진행되는데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까요? 네, 오후 2시부터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의가 진행됩니다. 지난달 취임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처음 출석하고 여야 의원 11명이 첫날 질의에 나섭니다. 오늘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 등에서의 외교 성과와 함께 백신 확보 그리고 접종 성과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 분열이 심화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 정책 비판과 함께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에서 소급 적용 조항을 뺀 데 대한 비판도 예고했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 추궁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경제 분야, 모레는 교육,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과 부동산 일자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해 세법에 반영돼 운영될 때 불확실성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오늘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정 간의 세밀한 부분에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키우면서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이 국민을 2%와 98%로 편가르기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무능과 아집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편가르기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종부세 기준 12억 원 상향 조정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분기 접종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2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족 사태로 접종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은 내일부터 사전 예약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당분간은 2차 접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러 오신 어르신과 보호자들로 오전보다 더 북적이고 있습니다. 오후 4시쯤 접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늘 백신 접종을 맞기로 하신 분들은 모두 1,026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930명은 모두 2차 접종을 받는 75살 이상 어르신들로 전체 예약 인원의 90%에 달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 75살 이상 어르신 9천여 명의 2차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곳과 마찬가지로 전국 예방접종센터 등에서는 대부분 2차 접종 위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을 포함해 2차 접종까지 마친 이들은 지금까지 416만 7천여 명으로 국민의 8.7%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상반기 1차 접종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다음 달 중순까지는 2차 접종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차 접종에 집중하면서 7월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위탁 의료기관 점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7월부터는 화이자와 모더나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계획인데요. 혹시 모를 혼선을 막기 위해 1차 접종 확대보다는 앞으로 있을 접종을 대비하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도 받지 못한 분들, 내일부터 다시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약하고도 맞지 못한 분들은 내일부터 사전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60살에서 74살 어르신들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등 접종 대상자였던 분들 가운데 사전 예약을 하고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분들이 예약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내일 새벽 0시부터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8일 동안 사전 예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전 예약 누리집 그리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본인이 직접 예약하거나 자녀가 대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하신 분들은 다음 달 5일부터 17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일정을 조정하는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한 번 더 백신 접종을 예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대전에서 해외 입국자의 일가족이 확진된 데 이어서 연관성이 확인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관련 누적 확진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과 세종에서 확진자가 나온 유성구의 한 교회와 관련해 교인 1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해당 교회에선 교인이면서 교회 유치부 교사로 일하는 해외 입국자의 가족과 50대 교인 등 2명이 확진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0명을 넘어 폭증세를 보이면서 한국 기업과 교민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달 들어 감염된 한인 수가 80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4,000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5,000명 안팎이었으나 이달 들어 크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3일은 매일 1,000명 안팎씩 늘고 있습니다. 최근 폭증세는 지난주 연휴 기간에 가족과 이웃 간의 잦은 접촉과 특히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Ini sangat mengkhawatirkan ya, makanya bagi semua warga saya himbau untuk mengikuti vaksin supaya jangan setiap hari. 지난주부터는 한인 확진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출한 현대차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의 관계자와 교민 확진자가 지난주부터 급증해 이달 들어 80명 정도가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외 백신 여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여행 가서 선호하는 브랜드의 백신을 맞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Saya lihat di brosur ini kan vaksinnya Johnson ya Pak ya, Johnson & Johnson ya. Kalau yang saya dan suami pelajari sih ini memang company-nya kan juga bukan company kecil. Jadi ya kita percayalah dengan riset-risetnya mereka bahwa vaksin ini bagus gitu. 인도네시아는 주로 중국의 시노백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는 연말까지 인구의 3분의 2가량인 1억 8천만 명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현재 백신 접종률은 13%로 낮은 수준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미국의 항공 여행객이 210만 명을 넘기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가 이틀 연속 전혀 나오지 않는 주도 등장하는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현지 시각 20일 미국 전역에서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이 21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이후 하루 항공 여행객으로는 가장 많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맘때의 270만 명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겁니다. 항공사들은 오히려 몰려드는 승객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승무원 부족을 이유로 다음 달 중순까지 승객들을 다른 항공편으로 옮겨서 다시 예약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일상 회복이 빨라지고 있지만 고용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y're basically asking, workers who have led their lives differently over the past year to drop everything and run back to the office or the business or whatever. 이런 가운데 메릴랜드주는 이틀 연속 코로나19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도 이틀 연속 5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주일 평균 감염률도 0.66%로 1% 아래로 내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도 양성 판정 비율이 지금까지 가장 낮은 0.53%까지 떨어지면서 대부분 식당이 영업을 재개하는 등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I've never served a table before in my life, whereas today me and my manager served the entire restaurant, all 160 seats.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900만 회분까지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등 과학을 신뢰해서 생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프로풋볼 경기를 관람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백신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미국 내 생산 라인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모더나가 보스턴 외곽 노우드에 있는 백신 공장에 2개의 생산 라인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개는 올해 가을, 다른 한 개는 내년 초에 각각 가동을 시작하는데 모더나는 이에 따라 노우드 공장의 백신 생산 능력이 50%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곳이죠. 아프리카에서 자체적으로 mRNA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mRNA 기술 제공에 관심을 가진 몇몇 회사들과 협상 중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mRNA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거점을 남아공에 설립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m delighted to announce that WHO is in discussions with a consortium of companies and institutions to establish a technology transfer hub in South Africa. 이를 위해 현재 mRNA 기술을 제공하는 데 관심을 가진 몇몇 회사들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남아공 컨소시엄에는 생명공학회사인 아프리젠과 바이오 제약사인 바이오백 등이 참여합니다. 아프리젠은 mRNA 백신을 직접 제조하는 동시에 바이오백사에 관련 기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와미나탄 WHO 최고 과학자는 9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백신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질병과 빈약한 개발의 상징인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바꿀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It's been shown now that we just cannot continue to rely on vaccines that are made outside of Africa because they never come, they never arrive on time.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는 8주 연속 줄고 있지만 반대로 아프리카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에서 지금까지 모두 3만 3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확진자는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WHO는 주간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북한 주민 733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자 가운데 149명은 독감과 비슷한 질환이나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탈리아에서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탈리아 보건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화이트존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월 22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관련 상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국내 주요 변이 바이러스를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출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그 감염병의 유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속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최초 발생 이후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유전형으로 꾸준히 변이되어 왔습니다. WHO는 이 중에서 그 전파력과 중증도, 백신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주요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 기준 WHO의 권고 기준인 확진자 대비 5 내지 10%보다 좀 더 높은 15.6%가량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 비율은 39.6%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는 델타형 변이와 관련하여 6월 현재 델타형 변이의 국내 검출률은 1.9% 수준이지만 해외 유입의 경우 검출률은 37.0%로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 유입 차단과 바이러스 유전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61명입니다. 바이러스 유형별로 보면 알파형이 223명, 베타형이 2명, 감마형이 1명, 델타형이 35명입니다. 이 중 34명은 해외 유입 사례였고 227명은 국내 감염 사례였습니다. 국내 감염자들의 신고 지역은 경기도 35건, 서울과 대구가 각 25건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주요 집단 사례는 총 13건이 신규로 확인되었고 알파형이 12건, 델타형이 1건이었습니다. 집단 사례 관련 확진자는 39명이고 관련 총 환자는 280명이 발생하였으며 집단 사례 1건당 평균 발생 규모는 21명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4일부터 총 20차례에 걸쳐서 부정기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한 인도 제외 국민은 총 3,303명으로 현재까지 입국과 격리 단계에서 8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는 19명에게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변이가 포함된 유전자군 또한 변화하고 있어서 유전자 분석을 담당한 담당 과장이 현재 변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역대책본부 검사분석팀장 김은진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러스 변이 포함된 유전자군 변화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유전적 분석을 통해 유사 기원 간 군집을 이루면 클레이드라고 하고 클레이드라 불리는 유전군으로 분류 명명됩니다. 그간 국내 발생률을 주도하는 유전자군은 2020년 1월 X군에서 2020년 2월에서 3월은 V군,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에는 GH군에서 2021년 5월 G군으로 변화해 왔으며 5월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주요 유전군은 G군입니다. 유전군의 변이형을 포함하는 보다 큰 범주의 분류로서 알파형 변이는 GRY군,
베타형 변이는 GH군, 델타형 변이는 G군에 속하지만 국내에서 발견되는 G군 델타형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G군을 구성하는 세부 유전형의 퍼센트는 97.4%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이 중에는 WHO가 지정한 주요 변이 혹은 기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유전형으로 현재까지 여러 국가에서 확인되고는 있는 유전형이지만 아직 바이러스 특성 및 전파력 관련 특이 보고 사항이 없어 추가 연구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다음은 돌파 감염 발생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기준 권장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217만 2,526명 중 돌파 감염의 추정 사례는 31명이었습니다. 백신별로는 화이자가 20명, 아스트라제네카가 11명이었으며 국외에서 보고된 돌파 감염 발생률에 비해서 낮은 수치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20명, 남성이 11명이었고 연령별로는 80대 이상이 1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5명, 서울 5명, 제주 3명, 그리고 부산, 대구, 대전이 각 2명, 충남, 경남이 각 1명이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중 11명은 돌파 감염 확정 사례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위중증 및 사망 사례는 없었고 이들의 접촉자 중 추가 확진 사례 또한 없었습니다. 돌파 감염은 모든 백신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파 감염은 드물게 발생하고 또 백신을 통해 중증을 예방하고 추가 전파를 감소하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그 백신에 의한 효과 그리고 유용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대규모 접종에 앞서서 6월 말부터 3주간 주말 휴무, 교육 휴가 등을 통해 센터의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 방역과 예방접종을 중단 없이 수행함에 따라 근본 예방접종 센터의 재정비를 통해 다가올 대규모 접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동기간 동안 각 센터는 접종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으로 보건소와 의료 인력들에게 입시적인 휴식을 주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센터의 신규 인력과 위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 참관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신 도입 추진 현황입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하여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이 6월 23일 수요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화이자 백신 700만 회분 중 635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65만 회분도 6월 중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델타형 변이는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인 우세형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그런 알파형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매우 우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행 통제를 위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영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형 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자료를 좀 자세히 분석해보면 신규 입원자의 89.6%는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며 65%는 접종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방 효과와 중증 방지 효과가 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이에 대한 최상의 대책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백신 접종을 완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2차 접종이 예정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일정에 맞춰서 접종을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접종에 대한 과신으로 2차 접종을 받지 않으시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랜 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피로 누적과 또 개인 위생 수칙 등에 대한 주의가 이완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 몸이 불편하시면 빠르게 검사받기와 같은 개인 위생 수칙의 준수, 그리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백신 접종받기가 중요함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방역 당국 또한 안전한 예방 접종과 빈틈없는 방역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변이 바이러스와 돌파 감염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먼저 이번 주 신규 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6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주요 집단 사례는 총 13건이고 이 가운데 12건이 알파형 변이였다라는 방역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다 마치고 그리고 항체 형성 기간이 지났는데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죠. 돌파 감염 사례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 추정 사례는 31명,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이 20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이 1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돌파 감염 확정 사례로 확인됐는데 이 중에서 위중증과 사망자는 없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한 중인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는 잠시 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먼저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그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의 대외 메시지를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미국을 향해 담화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대해서 흥미로운 신호라고 밝힌 것을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조건 없이 만나자는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의 요구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직접적인 비난이나 거친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당장 도발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고 대화의 여지는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이 꿈보다 해몽이라며 비꼬기는 했지만 도발보다는 대화를 기다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건데요. 새로운 제안 없이 대화 재개만 촉구한 미국을 향해서 미국이 먼저 보다 더 구체적인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다시 공을 넘긴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고 지도자의 대화 준비론에 대해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흥미롭다고 가볍게 반응한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한현희 기자. 이런 가운데 성김 대표가 지금 청와대에 갔지 않습니까?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인 2시 반 문재인 대통령과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명 뒤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만큼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건데요. 조금 전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만큼 이 내용을 평가하고 또 북한의 어떤 대화 유인책을 제시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이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별도로 만나서 협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통일부를 찾았고 이어서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대북정책 고위급 양자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또 내일은 김 대표와 함께 방한한 정박 대북특별부대표가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과 국장급 회의를 통해서 실무적인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성김 대표 임명 뒤 첫 방한인 만큼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입장을 듣는 소통과 협의의 기회이고 공식화나 정례화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효율적인 한미 공조 창구다. 남북관계의 발목 잡기 수단이다. 여러 논란을 일으켰죠. 한미 워킹그룹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대신 국장급 협의를 강화해서 제재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인데 대북 대화 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남북 협력과 대북 제재 이행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해온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 2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워킹그룹은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대북 제재 등에 관해 한미 양국이 신속히 협의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 11월 시작됐습니다. 특히 남북교류 제재 면제에 관해 미 국무부, 재무부 등 여러 부처와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게 그동안의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국내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는 도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놓고 워킹그룹에서 운반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 결국 지원 자체가 무산된 게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워킹그룹이라고 하면 옛날에 제재처럼만 느껴졌기 때문에 이걸 더 넓혀서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국장급 협의를 강화해 제재뿐 아니라 대북 대화와 관여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이번 방안에서 이례적으로 통일부와도 고위급 정책 협의를 진행해 앞으로 통일부 국무부 채널이 워킹그룹을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워킹그룹을 친미 사대주의 행태라고 비난해와 이번 종료 결정이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 진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 발표에 이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발표까지 한반도 정세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먼저 미국 측 입장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전제 조건 없는 만남을 일단 제안을 했고 북한의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성김 대표가 마치 뭐 큰 양보라도 하는 듯이 뭐 조건 없는 만남에 응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조건 없는 에다 방점을 쳤는데요. 북한의 입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은 지금 안 만나주고 있는 게 북한이고, 왜 안 만나주느냐 하면 그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몇 가지 성의를 보이고 지켰는데 미국은 아무 행동도 안 했다. 예. 그래서 당신들 대통령이 한 약속도 안 지키는데 그까짓 거 실무 협상해서 뭐하냐. 따라서 당신들 정권이 바뀌었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러나 그전 정권에서 약속했던 걸 우리는 몇 가지 했는데 왜 미국은 안 하냐. 좀 하면은 우리가 대화할지를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미국에서 새 행정부 들어와서 뭐 조건 없이 대화하자 그러니까 무슨 뜬금없는 얘기야. 북한에서 아마 떨떠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안 해. 우리는 전혀 거기 어울릴 생각이 없는데, 그러고 있다가 오늘 김여정이 이제 한마디 한 거죠. 꿈보다 해몽이다. 우리는 나갈 생각 전혀 없는데 당신들이 할 행동은 안 하고 말로만 다 때우냐. 미국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좀 해라. 그러니까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우리 저 일반 국민 여러분들은 미국이 굉장히 성의를 가지고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북한 애들 또 안 나오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거는 상황에 지금 맞지 않는 겁니다. 이제 북한이 대화에 안 나오는 거고 미국이 뭔가 행동을 해야 대화에 나오는데 행동은 안 하고 말로만 대화를 하자고 말잔치를 벌이니까 북한에서 그냥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한마디 한 거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김여정 부부장이 즉각 반응을 내놓은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면전에 다시 나선다고 봐야 될까요? 저게 또 나온 게 제가 이 방송국이 오는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 성김 대표가 우리 대통령 만나기 직전에 보도가 나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통령이 지금 관심이 많아요. 북미 간의 대화가 돼야 남북 관계도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한미일 3자 그 대북 정책 그 고위 협력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한미 간에도 하고 또 통일부 장관도 만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아무 조건 없이 대화에 북한은 나와라. 그거 한마디니까 좀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사실 그 국무부 부차관보 정도의 성김을 만나준다는 건 대단한 성의를 보이는 건데 대통령께서 물어보시면 머쓱하겠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한국에 갔으니까 한국 대통령하고 만나서 좀 민망함을 좀 당해봐라. 뭐 그런
취지로 아마 요 시간대에 뭐 보도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북한은 지금 태세가 미국에 대해서 대화에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 국내 언론들 보면은 북한이 굉장히 어렵고 뭐 세계에 곤란함이 있고 제재에다가 코로나에다가 또 농사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 조금만 더 압박하면은 대화에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사실과 전혀 다르거든요. 북한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지만 이 핵 문제라고 하는 건 북한의 정권의 사활을 건 문제인데 그거 조금 어렵다고 조금 더 제재하고 또 압박하면은 북한이 굴복하고 대화에 나오겠다? 전혀 거리가 먼 얘기고요. 지금 북한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체제를 강화하고 경제를 다독이면서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 기대지 말고 우리끼리 자력갱생한다라는 걸 뭐 몇 달째 벌써 6개월 이상 떠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우 지금 한다는 게 중국하고 교류를 해서 결국은 북중 교류가 그 북한의 대외 무역의 90%니까 중국이 조금 도와주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안 도와줘도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언론에서 너무 북한이 어렵다는 걸 강조하면서 또 북한은 나쁘다 그리고 미국이 대화하자는데도 안 나온다 이런 걸 강조하니까 마치 북한만 나쁜 나라인 것 같은데 뭐 불량 국가인 건 맞죠. 인권도 탄압하고 또 경제 효율도 굉장히 낮고 참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체제가 있고 자기네 유지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북한보다 경제력을 600배나 가지고 북한의 그 핵을 좀 포기시켜야 되겠다고 자나깨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니까 제가 볼 때 미국의 성의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김이 와서 어떻게 하나 좀 가만히 지켜봤는데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지금 그 위원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 북한이 그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먼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대북 적대 정책이란 게 결국 한미 군사 훈련 그리고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 그리고 대북 제재 일부 해제 등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일부에 대해서라도 미국 측에서 뭔가 좀 성의를 보여야지 북한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몇 가지를 이미 했거든요. 행동으로. 뭐 핵 실험장도 북락시켰고 미사일 실험장도 해체하다가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시 복귀시킨 거고 인질도 돌려보내고 유해도 송환하고 핵 실험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도 안 쏘고 단거리만 쏘잖아요. 예. 우리도 단거리 미사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나라처럼 살았어요. 몇 년 동안. 단지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거 폭파한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죠.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신뢰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트럼프 만나가지고 내가 초강대국 대통령도 만나고 내가 대단하지 않냐 그리고 폼 잡으려고 그랬는데 하노이 가서 완전히 모욕을 당하고 온 거잖아요. 자기는 가서 다 서명만 하고 어서 내 V자 그리면서 올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한번 판문점에서 만나줬을 뿐 실제로 미국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럼 초강대국이니까 약속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가 트럼프를 만나서 담판에서 합의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지키는 나라하고 그까지 그 실무회담을 해서 뭐하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지 않는 이상은 안 만나겠다는 게 그럼 대북 적대시 정책이 뭐냐 네. 하면은 물론 한미연합훈련 이거는 뭐 군사력으로 보면 우리 재래식 군사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고 주한미군도 있고 근데 북한은 중국군이 없잖아요. 동맹이지만 중국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은 자기네들이 안보 딜레마 상황이라서 핵을 개발했다 그러는데 자기네 핵을 폐기하라 그래 놓고 한미연합훈련은 계속하고 북중연합훈련은 안 하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하고 중국도 동맹인데 안 하잖아요. 근데 한미연합훈련은 뭐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하고 대규모로 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인권 문제 계속해서 북한 체제에 뒤흔들죠. 그다음에 전략 자산. 북한이 핵을 가졌어도 미국을 공격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데 미국은 그냥 괌에서 그냥 핵폭탄 싣고 와서 훈련하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재도 사상 초유에 이렇게 강화시켜 놨는데 그러면 북한의 요건 딱 하나예요. 외부의 요인으로 우리 정권이 뒤흔들리지 않게끔만 보장해주면 핵을 우리가 왜 가지냐 그거예요. 근데 그걸 미국이 못 해주겠어요?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미국이 우리 동맹국이고 우방이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안 보이는 거는 굉장히 좀 아쉽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뭐 지금 당장에 해제해주고 연합훈련 안 한다는 안 해도 예.
회담에서 조금만 그 북한이 성의를 보인다면 제재도 완화할 용의가 있고 또 뭐 한미연합훈련도 재고할 수 있고 뭐 이런 정도 얘기라도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전제 없이 회담이 나오길 기대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좀 머쓱한 거죠.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린 그 워킹그룹 종료와 관련해서는 이게 북한에 대한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일단 워킹그룹이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해왔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워킹그룹이 참 그것도 참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만들자 그랬어요. 2018년 11월에 만들자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 미국에서는 그 각 부서가 다 자율성을 갖고 있어서 국무부도 제재를 하지만 재무부도 하고 상무부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남북 간에 협력하려고 그러면 뭐 기자재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국무부뿐 아니라 상무부, 재무부까지 다 그 제재 면제를 요청하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원활하게 해서 남북 관계도 되고 북미 관계도 잘 되고 하는 식으로 이 워킹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주 신속, 그러니까 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자 그랬는데 상의하면 할 때마다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걸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걸 오히려 못하게 하는 기구로 변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통일부의 국장하고도 지금 그 대북 특별 부대표도 왔기 때문에 국장하고 부대표하고 협의도 하고 외교부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성김도 통일부 장관 지금 화면에 나오는 통일부 장관도 만났지만 차관도 만나고 또 협의도 차관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정식으로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협의체를 구성해서 단지 그 남북 관계에 발목을 잡는 협의체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뭐 그런 미래상을 그린다든지 그런 것도 협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발전적으로 새 기구를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 그 미국이 좀 더 선제적인 양보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제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원문을 갖고 왔는데 원문을 보니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대화와 대결을 다 언급을 하긴 했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거든요. 결국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여지는 계속 남겨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북한도 어떻게 보면 참 얄궂은 집단인 게요. 우리한테 대해서는 온갖 욕을 다 하고 막 그러면서 사대주의라고 좀 봐요.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을 못 해요. 거의 안 해요. 완전히 아주 각오하고 할 때는 몰라도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그 완화된 그냥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보는 느낌으로는 지난번에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 결과 발표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협력도 지지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는데 그런데 과연 그거를 할지 안 할지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링턴 국무장관이 한 얘기가 공은 이제 미국에 넘어갔다 그러는데 테니스 칠 때 공을 넘기면 상대방이 쳐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공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 그냥 대화됐다 준비됐을 뿐이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화에 나간다고 한 게 아니라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한다는 의사표시라도 있어야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표시 없고 그냥 대화만 하자 그러니까 그거는 긴장 완화만 해줄 뿐 우리에게 전혀 이익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일본이라고 하는 그 동맹국이 올림픽을 하니까 올림픽이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그때까지는 아마 미국도 강경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약간 대화가 되려는 분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김여정이 일단 저렇게 했고 미국도 뭐 공은 이미 북한에 넘어갔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월 말 되면 올림픽까지는 하겠죠. 올림픽까지 할 때까지는 미국도 뭐 그 강경하게 안 하니까 북한도 올림픽이라는 행사에 미사일 쏘고 하면은 전 세계 뭐 망신이니까 그것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올림픽이 8월 초에 끝나는데 8월 초 끝나면 올림픽도 끝나고 우리는 또 한미연합훈련 들어가잖아요. 남북관계도 별로 안 좋고 북미관계도 진전이 없는데 한미훈련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도 뭐 미사일 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강경책으로 서로 붙고 더군다나 미중 관계가 안 좋으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도 안 되는데 그 8월 지나면 그 다음엔 베이징 올림픽이란 말이에요. 베이징 올림픽 인권 탄압한다고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중 관계 막 흔들리겠죠. 뭐 엄청 막 두들겨 팰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그럼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 할래도 못 해요, 그때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한테 시간은 한 달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7월 말 이전에 평화 위주로 한반도 지류를 못 돌리면
우리한테 또 다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초조한데 미국은 지금 사실상 딴청을 피우고 있어요. 그게 참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향후 정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분석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관련된 정세 분석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위 속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충북과 남부지방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마포구 상암동은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금천구와 동작구 등 서울 서남권 지역에는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밖에 강원과 일부 남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나기가 점점 더 발달하면서 전국 곳곳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비의 강도도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충북과 남부 내륙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습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비 소식 잦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잦겠는데요. 우선 오늘은 전국에 1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부터 밤까지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별로는 내리는 양과 강도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이니까요. 가방 속에 항상 우산을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종일 흐리고 소나기가 이어지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 대전과 광주 25도, 대구 24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 곳곳에, 금요일에도 영서와 충북 지방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비 소식 없이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지금으로부터 꼭 1년 반 전 YTN에서 방송한 리포트의 한 장면입니다. 당시 연말을 맞아 한 시민단체가 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의 3분의 1 정도는 억지로 회식에 참석하고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회식 풍경은 그야말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회식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사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식당의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로 늘어나고 7월 중순부터는 8명 이상도 모일 수가 있죠. 여기에 백신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벌써 과거 회식의 악몽을 떠올리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취업 정보업체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30 직장인의 44%는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회식이나 워크숍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성세대인 4050 세대의 응답 비율과는 차이가 적지 않았는데요. 재택근무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세대 간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2030 세대는 10명 중 3명이 재택근무 유지를 원했지만 4050 세대에서는 20%대 초반에 그쳤습니다. 물론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늦은 시간까지 음주 가무를 즐기는 것에는 오히려 4050의 부정적인 반응이 더 컸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직장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단합을 위한 회식은 필요합니다. 다만 당일에 갑자기 정해진다거나 술을 강요하는 회식, 아침부터 등산 가는 워크숍, 과연 그런 행사들이 진정 회사를 위한 것인지 회사 조직 문화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지금 서로 한 발씩 물러서서 과거의 직장 문화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코인 상장 폐지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대규모 상장 폐지에 코인 발행업체가 소송전을 예고했고요. 청와대 게시판에는 코인 상장 폐지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거래소 측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홈페이지에 장문의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지난 18일 상장 폐지를 결정한 코인의 발행업체 피카 프로젝트에서 받은 코인 가운데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디지털 자산을 무단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카 프로젝트는 자사 발행 코인 상장 폐지가 알려진 지난 17일 업비트는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사흘 뒤인 20일에는 상장 전 업비트 요구로 코인 500만 개를 업비트에 전송했는데 이것이 상장료 명목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카 프로젝트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피해 보상 요구 소송과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코인 발행업체뿐 아니라 코인 상장 폐지로 날벼락을 맞은 투자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4일 원화마켓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가상화폐를 상장 폐지했다며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한마디 사과와 보상이 없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 업비트는 지금까지 29개 코인 상장 폐지를 결정했고 1개 코인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코인빗이 8개 코인 상장 폐지, 28종에 대해선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빗썸은 4종의 코인 상장 폐지, 2종의 코인은 유의 종목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중견 거래소들도 무더기 잡코인 정리에 기습적으로 나서면서 가상화폐 시세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투자 심리도 얼어붙으면서 투자자들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폐지권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사실 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상장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폐기에 대한 합당한 기준과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심사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 뿐 암호화폐 상장 또는 상장 폐지와 관련돼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령과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장 전면 폐쇄 여파가 이어지면서 오늘 오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10% 넘게 하락해 3,7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하루 전보다 14.6% 내린 225만 8천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같은 시각 도지코인은 빗썸에서 34.8% 내린 216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말 가계부채가 1,765조 원에 달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기업 대출도 1,402조 원에 달해서 가계와 기업의 빚이 우리 경제에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 증가를 우려하면서 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는 한계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효율성에 대해 회의를 나타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1분기 말 1,765조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났고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대출은 1,402조 2천억 원으로 증가세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14.1% 늘어났습니다. 가계 신용을 명목 GDP로 나눈 비율이 104.7%로 전년 동기 대비 9.1%포인트 상승했고 기업 신용을 명목 GDP로 나눈 비율도 111.6%로 6.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즉 가계와 기업이 모두 GDP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한국은행은 가계 신용이 주택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었다고 하면서 가계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늘었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 길어지면 오히려 구조 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이자 상환 능력 취약 기업은 전체 분석 대상 기업 2,520개 가운데 39.7%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이후로 0.5%로 대폭 낮아진 기준금리를 향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기준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엑스파일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분류된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논란. 제1야당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엑스파일,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미 접했거나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공감과 논쟁의 장성철 소장의 말에 따르면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와 저희 지도부의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그 문건을 직접 보시거나 갖고 계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 이 출처를 놓고도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출처에 대해서도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연 이 문건이 실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 엑스파일이 많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이름으로 그 제목과 전혀 다른 내용이 담긴 문건들도 카톡을 통해서 일부 SNS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의 정치 평론가잖아요. 또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기도 해서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 부산 중구 영도구가 김무성 의원님의 전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무성 대표도 잘 알고 또 장성철 소장님도 보좌관 시절에 좀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김무성 대표 사무실을 그만둔 이후에 두 분이 거의 왕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각각의 SNS를 통해서도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장성철 소장 이야기가 나와서 어제 YTN 인터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YTN 인터뷰에서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전달을 시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또 당사자로 지목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또 부인하는 그 입장을 밝혔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김재원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 문건을 나에게 줄 수 없느냐라고 그 질문을 하셨고 장성철 소장께서 이 단번에 이 전달해 드리기가 곤란하다라고 입장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통화를 하면서 그렇다면 나에게 전달하지 말라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연 이 문건이 문제가 있다면 장성철 소장께서도 이 문건을 오히려 이렇게 그 대외적으로 밝히셔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또 그 법적인 측면으로 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민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적절히 대응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께서 저희 당에 입당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떤 대응을 하기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본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입장을 밝히신 것은 더 논란의 증폭을 막는 측면에서 잘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그간에 가족과 관계된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개입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검찰로서의 본인의 기본 소신이라는 걸 밝히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부 여당 내지는
기관에서 나온 문건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 여당에서 실제 이 문건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을 국민 앞에 공개하시고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검증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간략하게 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총장 엑스파일 관련된 입장은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밝힌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좀 정리를 명확하게 해주시죠. 저희는 그 문건에 대해서 전혀 본 바도 아는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출처를 갖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 그런 문건을 가지고 계셨거나 또 장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에서 작성한 듯한 그런 말씀도 있는데 집권 여당에서 갖고 계시다면 그 범여권의 그 대선 주자 1위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검증하실 것이 있으면 직접 빨리빨리 하시기를 그것이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변인 그럼 주제를 좀 바꿔서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여러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다시 점쳐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대권에 출마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본인이 지금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실 수도 없고 또 뭐 여러 상황을 보고 고민하고 계신 중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뭐 범야권 후보로서 거론되는 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인품과 실력을 갖추신 분이 대선 출마의 의지를 가지시고 특히나 이제 저희 당에 향후에 입당하셔서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감사원장이라는 그 특성상 이후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로 간다면 공정성 논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헌법에 국내에 5년 이상 거주를 하시고 나이가 40세 이상인 분은 누구나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이라는 직을 수행하셨지만 임기를 마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임을 하시고 이 뭐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권영세 의원님이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확정이 된 거죠? 네, 확정됐습니다. 네, 어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요. 네. 네, 그러면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등 이 외부 인사들과도 꾸준히 접촉을 하는 겁니까? 어제 임명이 되셨고 또 두루두루 언급이 되고 있는 범야권의 대선 후보들과 친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 당을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대선 후보들과 접촉하고 소통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국민의힘 토론 배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접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2시 정도에 저희가 오늘 5시 마감인데요. 2시 정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350명 가까이 벌써 그 동영상을 업로드한 상태고요. 시간당 50명 이상이 빠른 속도로 업로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최종 마감을 해보면 저희 경쟁률이 한 100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된 토론 배틀 대변인께서 확정된 이후에 YTN 출연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화면에 맞습니다. 관련된 일정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변인들을 뽑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마감하고 나면 100명을 추리기 위해서 동영상 심사를 할 것이고요. 24일 날부터 2차 압박 면접을 3조로 나눠서 실시를 할 텐데요. 그 각각의 조에 우리 이준석 대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직접 질문을 하는 압박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 최고위원과 여의도 연구원장이 배석을 해서 그 평가를 할 거고요. 거기서 추려진 16명은
4대 4로 나눈 그 팀별 토론 배틀을 통해서 8강으로 이렇게 추리고 8강에서는 2대2 토론을 하고요. 최종 4강에서는 1대1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리그전을 할 예정이고 최종 저희 당과 함께할 대변인 2명과 상근 부대변인 2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시도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토론 배틀이나 선출직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등을 놓고는 지나친 능력주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저희 당의 선출직으로 또는 저희 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저희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국민의 힘이 달라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자격시험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간의 정치에 진입하기 힘들었던 일반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누구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누구나 저희 당에 와서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열려있는 당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정치 토론 배틀에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또 참여를 해 주시고 있는 현상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 공정한 기회, 평등한 기회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적 공감대와 호응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변인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여성 공군 부사관이 선임들에 잇따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치심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물의를 일으킨 문제의 인물로 몰고 가는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2차 가해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결국 3년 만에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군인을 꿈꾸던 A씨. 지난 2013년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부산의 한 부대에 발령받았습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선임의 성추행이 시작되면서 꿈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사평가 위치에 있던 가해 선임 김모준위. 김준희는 A씨에게 진급해야 하지 않느냐, 용돈을 주겠다, 애인이 되라 등 불쾌한 말을 쏟아냈고 회식 자리에서는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몹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허벅지에다 그 성기 쪽까지 손을 대면서 근데 제가 거기서 반항을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손을 밀쳐내긴 하지만 다시 손이 들어오는데 A씨는 다른 선임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대대장에게도 보고됐지만 조처는 황당했습니다. 김준희를 다른 부서로 옮겨줄 테니 A씨에게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한 겁니다. 이후 정식 신고가 이뤄지고 나서야 징계가 내려졌지만 그마저도 3개월 감봉에 그쳤습니다. 감봉을 3월을 받으셨어요. 그 사건으로는 징계만 됐거든요. 형사는 아니라서 판결문은 없어요. 모욕감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업무 배제였습니다. A씨는 결국 경기도의 다른 부대로 옮겨갔습니다. 여군이었으면 참았어야지. 이거 군인인데 참았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면전에서 듣고 있는데 어떤 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새 부대에서도 A씨를 마치 소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바라보는 눈초리는 계속됐습니다.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지내란 말을 덕담이랍시고 건넨 임모준이. 그러더니 얼마 뒤 술자리를 만들고 노래방에 데려가더니 A씨를 성추행했습니다. 임준희는 이후 A씨와의 통화에서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30여 년 군 생활에 먹칠할 수 없다며 압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충격에 시달리던 A씨는 3년 만에 꿈을 포기하고 전역했습니다. A씨는 지금도 어디에선가 숨죽여 울고 있을 여군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성추행과 2차 가해 무딘 군 문화를 뿌리째 바꿔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런 여군들이 아직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겪고 지금도 소리 못 내는 여군들이 있겠지만 여자로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동료로 봐달라는 거잖아요. YTN 김다연입니다.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공군에서 이번엔 주임 원사가 비비탄 총을 발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지역 공군 부대에서 대대 주임 원사가 소속 부대 중사를 묶어놓고 가스식 비비탄 총을 발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 군사경찰대대에서 가해자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정치권에 불고 있는 젊은 바람 속에서 민주당에서 유독 주목을 받는 분이죠. 네, 1971년생 민주당 최연소 대선 주자 박용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지난달 9일 세대교체론을 화두로 꺼내면서 여권 주자 중에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세대교체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나이가 젊다고 무조건 세대 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온 사람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의 지긋지긋한 정치, 그리고 계파 정치라든지 줄 세우는 정치, 이런 낡은 구태 정치를 좀 바꿔봐라 그러고 하는 것은 그런 구태 정치, 계파 정치, 낡은 정치에 물들지 않고 결이 다르게 이야기해온 사람을 주목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젊은 것이 아니라요, 손해보더라도 할 말하고 할 일 해온 그런 사람으로서 박용진이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섰고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언제부터 민주당이 젊은 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우리가 야당일 때 주요 정부와 여당이, 그 당시 정부와 여당이 내놓고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청문회 등에서 매서운 기준들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훌륭한 정치를 하겠구나,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겠구나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청문회 등에서 우리 편 감싸고 내 편이니까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이른바 조국 사태가 그런 한 단면을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나만 빼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룰을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끼리는 봐주고, 이렇게 하면 공정과 정의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청년들에게 실망을 줬던 건 그런 내로남불하고 아전인수식의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철저한 반성의 출발점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2030 민심도 자연스레 따라오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더불어민주당한테 기대했던 것이 있으니까 실망이 있을 거고요. 기대가 컸으니까 실망은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부터라도 이전 우리가 집권하고 나서 보였었던 실망스러운 모습들,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았던 모습들을 털어내고 다시 시작한다면 당연히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의원님 입장에서는 즐거운 소식을 좀 가지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최근 그 여론조사에서 깜짝 3위를 잇따라 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권 내에서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정치를 좀 싹 다 바꿔봐라, 그리고 잘못된 정치, 구태 정치는 싹 다 갈아치워라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고요. 그 열망이 마그마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 출마를 했고 도전하는 용기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마그마가 분출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좀 달라져라, 변해라, 이렇게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 지점에서 박용진이 용기를 내고 앞장서고 이렇게 나서니까 국민들께서 주목하고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이준석 돌풍의 도움을 좀 받았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준석 돌풍의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나 저나 똑같이 국민적 열망 앞에 용기를 내고 뚜벅뚜벅 걸어왔었던 그 모습을 국민들께서 다시 발견하시는 것 아니겠냐 싶습니다. 저도 정치를 시작한 지는 20년이 됐고요. 이준석 대표도 젊지만 정치를 시작한 지는 10년이 됐습니다. 그 세월 동안 국민들께서 보신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격렬하게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모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민주당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고요. 박용진의 제대로 된 도전도 이제 출발입니다.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리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경선 연기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의견에 좀 무게가 많이 실렸습니까? 팽팽했어요. 경선을 연기하자는 입장이나 아니면 그냥 예정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이나 서로 팽팽했는데 저는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경선을 연기하자는 측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독주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고 지금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대선 패배에 대한 두려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면 2달 뒤에도 못 이길 겁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우리 국민들의 검증, 야당의 검증을 견뎌내지 못할 후보라면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아마 견디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좀 자신감을 갖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신감 갖고 서로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치열한 논쟁, 토론 이런 걸 하면서 국민들에게 서로에게 실력을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경선 날짜, 달력에 잡혀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 자신의 자신감 이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나서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박용진처럼 젊은 사람이 가진 것 없지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한테 더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경선 시작하고 치열한 경쟁 만들어주기를 당대표에게 이미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의원님께서는 결국 경선 연기하지 말고 원칙대로 가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반대쪽에서는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입장이 팽팽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당내 갈등은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책임입니다. 이미 있는 당원 당규상의 그 규칙을 변경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5월 9일 날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고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치열한 경선을 지금부터 준비해달라고 기자회견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6월 달을 맞이하고 이제 우왕좌왕하다가 6월 달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솔직히 당 지도부에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늦었어요.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그 날짜를 늦추고 변경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이미 이렇게 되면 연판장 돌리고 또 새 과시하고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또 원칙도 없이 흔들리는 지도부를 국민들께서는 보게 될 텐데요. 그런 것에 대한 불신 때문에 당의 신뢰가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한테 뚜벅뚜벅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9월 달에 우리 후보가 결정 나서 한 2달 정도 그 야당의 그 검증에 시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달 동안 동무대, 2달 동안 독상 차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죠. 야당 검증이 걱정되고 겁날 후보면 우리가 왜 뽑습니까? 민주당도 좀 자신감을 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대로 다른 군말 없이 치열한 경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실 경선 일정과는 별개로 경선 흥행을 위한 고민도 여전한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민주당이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요, 이길 게 거의 확정적이었던 선거였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대선 선거인단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 반 이상, 많으면 한 80%까지가 동원 선거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구태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동원 선거, 조직 선거, 개파 선거, 줄 세우기, 세과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확장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또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는 경선 과정 전체가 더 국민들에게 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도 확장성이 높은 후보, 본선 경쟁력이 강한 후보,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층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층 그리고 민주당의 실망에서 떠났던 지난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지자들을 다시 다 모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선거 방식, 더 열려있고 확장적인 선거 방식을 지도부가 찾아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책과 다른 후보에 대한 평가도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그 현재 경선 연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같은 궤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기하지 말고 원칙대로 가자 이런 입장에서 의원님도 서 계신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이전부터 찬성을 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는 그 재정의 부담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두 가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월 8만 원씩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50조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 50조를 증세 없이 얼마든지 동원 가능하고 현재 재정 구조에서 잘 쓰면 마련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올해 대한민국 전체 정부 예산이 558조입니다. 50조면 그중에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이 들어가는 돈을 그냥 쥐어짜서 만들 수 있다고 하시면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돈을 허투루 쓰고 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자기 정책과 자기 주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걸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월 8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계산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50조나 되는 돈을 허투루 잘못 쓰고 있다고 하는 방식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핵심적으로는 하우상박 기본소득이 돼야 돼요. 필요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더 많이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기본소득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무조건 기본소득을 비롯한 다른 후보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는 1,000만 원 줄게, 나는 3,000만 원 줄게, 아니야 나는 1억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세금 많이 걷어서 국민들한테 그 나눠주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자신의 노력과 노동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제도를 설계하고 준비해 주는 것이 맞지 세금 많이 걷어서 국민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인신 좋은 대통령 되겠다는 것은 저는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제도 자체의 큰 방향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재정 여건이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복지체제 자체가 그렇고요. 기본소득도 그 복지체제가 감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다른 정책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행복 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제안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박용진이 젊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보여드렸듯이 발상전환의 정치와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 박용진의 국민 자산 5억 성공 시대는요. 핵심적으로 국부펀드 그리고 7%의 운영 수익률 그리고 국민 행복 적립계좌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이렇게 운용하는 운용자산 그리고 60여 개의 연기금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꺼번에 다 모으면 한 1,500조 정도의 어마어마한 국부펀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 국부펀드를 통해서 7% 정도의 운영 수익률을 얻게 되면 나라가 부자가 되죠. 저는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를 생각을 하는데 이 국부펀드 7% 운용 그 펀드에 우리 국민들이 국민행복 적립계좌를 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노후 자산을 위해서 얼마씩 계속 적립을 하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월 50만 원에 그 적립을 하면 30년 동안 꾸준하게 적립을 하게 됐을 때 원금 1억 8천, 이자 수익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6억 1천만 원 정도의 돈이 생기고요. 이거를 은퇴한 이후에 매달 돌려받겠다고 하시면 399만 원의 돈을 돌려받습니다. 이건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노후 자산을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코인 열풍에까지 빠져 있는데요. 과거에 재형저축처럼 안정적으로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비투 열풍, 영끌 열풍, 그리고 코인 열풍에 빠지겠습니까? 이런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박용진의 발상전환이고 세금 많이 걷어서 많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노력, 국민들의 노동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제도, 그것이 바로 박용진이 말씀드리는 국민 자산 5억 성공 시대의 핵심입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택 공급 대책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포공항을 이전을 해서 그 부지에 집을 짓자 이런 주장을 꾸준히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있는 대책입니까? 네. 현실성 충분히 있고요. 오늘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세 분의 주자들은 모이셔서 서울공항 이전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단순히 고도 제한 문제만 풀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김포공항 주변에 그 주민들은 고도 제한과 그 비행기 소음 때문에 일단 힘들어 하시고요. 이런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주택 공급에 적극적인 부지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 부지에 한 20만 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공공주택 그리고 민간 분양 둘 다 섞어서요. 우리 국민들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이런 필요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이 단순히 집만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로서 미래형 도시를 구축하는 걸 보여드리고요. 지금 세계 최초의 스마트 시티가 세종시에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는 지금 2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김포공항에는 20만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단지를 구성해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앞서 나가고 또 도시를 수출하는 나라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공항으로 김포공항의 기능을 다 통폐합시켜도 얼마든지 그 이용객들을 다 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4활주로가 열렸지 않습니까? 5활주로까지 열리게 되면 당연히 다 수용 가능하고 공용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도 다 해결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정일영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맡으셨던 정일영 의원님께서 관련 토론에 오셔가지고 여러 차례 확인을 해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요. 문제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박용진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프로젝트 출발할 거고요. 제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그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입니다.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진 장소에 접근을 막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사망 사고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협력업체 소속 A씨가 작업하던 중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입니다. 이 노동자는 크레인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안전지지대를 철거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추락 사고가 난 건 아침 7시 30분쯤. A씨는 약 20m 높이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해체 작업 도중 타워 크레인과 연결된 줄이 갑자기 끊어진 게 화근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작업을 관행은 노력이 이전에 사고야 아드노프를 좀 확인을 했을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하루 앞서 익산에서도 지붕에서 작업하던 50대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처럼 산업 현장에서 추락해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는 해마다 15,000명 안팎입니다. 이 중 사망자는 300여 명, 매일 한 명씩 허망하게 가족의 품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목소리는 높지만 반복되는 노동자 산재 추락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서 추가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결국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와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국내에서 팔고도 이를 감췄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 테슬라 코리아와 미국 본사, 머스크 CEO를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차량 손잡이가 차체에 수납된 테슬라 전기차의 이른바 히든도어 시스템이 사고가 났을 때 전력이 끊기면 구조를 어렵게 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빌보드 핫100 62년 역사상 아시아 가수로서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곡을 발표할 때마다 기록을 써온 방탄소년단. 이번에도 또 하나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빌보드 핫100 4주 연속 1위. 아시아 가수로서는 최장 기록입니다. 지난 1963년 일본 가수 사카모토 큐가 아시아 가수 처음으로 핫100 1위에 올랐지만 3주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곡을 발매하자마자 단숨에 1위에 오른 곡은 버터를 포함해 54곡입니다. 이 가운데 4주 이상 1위를 지킨 건 13곡에 불과합니다. 영미권 가수들 사이에 방탄소년단이 이름을 올렸고 그룹으로서는 유일합니다. 이번에도 2위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구포유보다 스트리밍은 낮았지만 음원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미국 라디오 방송 횟수도 갈수록 오르면서 주류 가수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팝 시장에서는 메인스트림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차트에서 곡의 인기가 예전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올해 핫백에서 4주 이상 1위를 지킨 곡은 버터를 포함해 단 2곡에 불과합니다. 다음 주에도 정상을 지킬 경우 BTS는 앞선 1위 곡들까지 포함해 통산 10번째 핫백 1위에 오르게 됩니다. 또 다음 달 9일 실물 CD를 발매할 예정이어서 빌보드를 녹인 버터 열풍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낸 베스트 앨범이 78만 2천여 장 팔리면서 올해 최다 판매량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앨범은 발매 첫날인 16일에만 57만 2천여 장 팔리며 오리콘 첫 주 판매량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해외 아티스트 앨범으론 지난 1998년 발매된 머라이어 캐리의 D1C에 이어서 두 번째 기록입니다. 미국 해군이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에 대한 전쟁 대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폭발 충격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실험은 플로리다주에서 160km 떨어진 대서양에서 이루어졌는데 폭발물 18톤의 강력한 수중 폭발에도 인근 해상의 제럴드 포드함은 흔들림 없이 떠 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해군은 성명에서 항공모함이 전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견디는지 확인하기 위한 내구성 시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에서도 지역적인 편차가 무척 큰데요. 서울 상암동은 흐리기만 하지만 영등포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소나기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 밤사이 충북과 남부 내륙에는 시간당 20mm에서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흐린 하늘이 이어지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5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